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원망을 하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인 듀비오 프로레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명의 진법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이율님 8개월 전 특정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도 괴담을 보다의 아이돌 바로 박이율 태기사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이라 입이 좀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실 거면서 밑밥 깔지 마시고. 자, 우리 형사님 괴담을 보다 그냥 돌입니다. 무슨 돌이죠? 그냥 차돌 뭐 그런 거겠죠. 차돌. 뭐. 인사 끝인가? 예, 끝입니다. 돌이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괴담을 보다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어떤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A씨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으로 운영하시던 곳은 유가공업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인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와요. 그 주문 내용은 돼지 한 마리 그리고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도축해서 가져다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시대가 뭐 1980년대, 70년대 그때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런 주문을 할 리도 없고요. 그렇다고 업장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건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봤더니 그 주문한 분이 울산에서 유명한 땡땡 선녀라는 무당이었어요. 뭐 고기는 굿당에서 쓸 거란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제서야 이해가 됐죠. 거리가 제법 가까웠대요. 근데 양이 양이잖아요. 아무리 도축을 해서 무게가 줄어든다지만 뭐 소랑 돼지 한 마리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직원 둘을 시켜서 트럭으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배달이 끝나고 나서 워낙 큰 구매자잖아요. 배달이 잘 됐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 전화를 했는데 이 무당이 물건 잘 받았다. 다음에 식사 함께 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요.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무당이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밥을 먹게 되었대요. 이 무당을 소개시켜준 그 지인 그리고 A씨 그리고 무당 이 세 명이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한참 밥을 먹다 말고 이 무당이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요즘 장사 잘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돼도 덜 된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가 장사가 좀 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무당이 또 희한한 걸 물어요. 그때 소랑 돼지 가져온 그 직원 2명 중에 키 큰 직원 있지 않냐? 그 키 큰 직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그 직원 최근에 어디가 좀 아프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A씨는 그 직원이 33살이라고 답해주면서 좀 놀랐다고 해요. 그 무당이 말한 그 직원 있잖아요. 지금부터 B씨라고 부를게요. 이 B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그 어깨가 너무 아프다면서 뭐가 막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다. 최근에 고향집에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딱 이런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었거든요. 오죽하면 1년 넘도록 빠지는 일 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다녔던 그 B씨가 어깨가 얼마나 아팠던지 중간에 일하는 시간에 그 사장님인 A씨에게 얘기를 하고 한의원을 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사정을 전해들은 무당이 무릎을 탁 치더니 지금 그 직원한테 아주 더러운 것이 붙어서 회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 직원 데리고 한번 방문을 해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넘겨 짚었다기에는 한 달이 건너서 소개를 받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정보가 전혀 없을 거란 말이죠. 무당의 어떤 추측일 수도 있지만 뒤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무당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갓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아주 용하다. 그렇게도 했고 나이가 꽤나 젊어서 그럴듯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가 붙은 건지 어떤 더러운 것이 붙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당장은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직원을 데리고 꼭 찾아와라 그랬답니다. 고민하다가 A씨가 B를 데리고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고민을 했는데 워낙 큰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복채로 좀 뜯겨도 고객 유지 차원에서 퉁칠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 무당집을 찾은 이 B씨가 좀 이상해요. 무당집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비지땀을 뻘뻘 흘리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향 냄새를 맡아서 그런가 너무 어지럽고 어깨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때마침 무당이 밖으로 나와서 B의 손을 잡고 잘 왔다면서 신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B가 갑자기 A씨의 손을 팍 잡더니 못 들어가겠다고. 이분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토할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원래 B씨가 상당히 예의 바르고 할 말 안 할 말 구별해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런 소리를 내뱉더라는 거죠. 무당이 같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무당이 이래요. 지금 여기에서 풀 게 아니라 고향집에 가서 풀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B씨의 어깨에 누가 어깨를 똑바로 밟고 서 있다는 거죠. 와, 이때 A씨가 소름이 돋았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무당한테 어느 부위가 아프다는 말은 안 했었거든요. 소름이 쫙 돋았답니다. 그리고 이 A씨와 B씨에게 이 무당이 말하기를 고향 내려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한번 해봐라.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해주실 테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핏줄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밟고 있는 것이 핏줄일 거다. 근데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향집에 계시는 분이 70대 홀어머니 그리고 외삼촌 두 분뿐이었고 최근에 돌아가신 친척분들이 없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B씨는 외동아들이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한사코 아니래요. 분명히 핏줄이래요. 이 B씨의 어깨에서 형제가 보인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고향 내려가기 전에 전화를 먼저 걸어서 혹시 그 어릴 적에 먼저 죽은 손익 형제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래요. 뭐 좀 긴가민가 싶었대요. 근데 아픈 부위를 단박에 맞춘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B씨가 아프기 시작한 게 그 고향집에 다녀온 직후였거든요. 마냥 헛소리 같진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차가 없었던 B씨를 데리고 이 A씨가 B씨의 고향인 마산으로 곧바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고향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B씨가 어머니한테 무당을 만났는데 아주 더러운 것이 붙었다더라. 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더라.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를 덧붙여요. 형제가 보인다고 하더라. 혹시 어머니 어릴 적에 혹시 먼저 죽은 손익 형제가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갑자기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 뭔가 숨겨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 A씨가 무당한테 전화를 해서 좀 이러이러하다. 지금 오실 수 있겠냐? 어딘지 부르래요. 직원을 대동하고 그 무당이 내려왔어요. 그 무당 앞에 B 그리고 B의 어머니 A씨가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사실은 B씨의 위로 13살 위에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친형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형제였던 거죠. 이 어머니가 아까 70 넘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나이로 따져봤을 때 그 당시에 30이 훌쩍 넘어서 B씨를 낳았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았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좀 일찍 결혼하고 일찍 낳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재혼이었던 거죠. 전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와도 멀어졌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B씨에게는 전혀 그에 대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굳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해 1월에 전화만 좀 오가던 그 형이란 사람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게 아니라 돈 문제였죠. 사업을 하다가 이래저래 해서 좀 잘못됐는데 계속 방법을 찾다가 결국 어머니밖에 없다. 근데 그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도 계속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만취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이 어머니가 폭발한 거예요.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영은 끊자. 근데 바로 그날 시골집 한켠에 있던 그 창고방에서 그 형이 약을 먹고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뭐 재혼을 했다, 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B에게 일생 동안 한 적이 없으니까 굳이 그 얘기는 전달을 안 했대요. 그리고 마침 그 B씨가 시골집에 내려와서 잠을 잤던 곳이 형이 죽었다던 그 창고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창고방에서 자려던 B씨를 어머니가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굳이 해서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무당이 그 얘기를 곰곰이 듣더니 지금 그 형이란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어머니와 이 B씨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궁지에 몰리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만 했죠. 그렇게 결국 무당의 주제로 살풀이 굿이 열렸어요. 그때쯤 돼서 이 A씨는 자리를 벗어났고요. 근데 그 나중에 전해 들은 말로는 굿판을 마치고 나서 이 무당이 B씨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까 창고방 있죠? 그 방에서 2, 3일 동안 잠을 자라. 그러면 분명히 형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했대요. 그러고는 손에 대나무 한 마디, 그리고 소금 한 줌, 그리고 닭의 생피를 받은 그릇을 놓아두고 창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실제로 형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 몸은 창고 밖에 있고 고개만 쑥 창문 안으로 내밀어서는 막 펑펑 울더래요. 나는 동생이 있는 줄 몰랐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당연히 그 형은 사라져 있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분명히 잠을 자는 동안 기척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 있던 그 창문 있죠. 아까 고개를 내밀었던 창문이 와장창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피를 받았던 그릇 있죠. 그게 아주 반듯하게 뒤집어져 있더래요. 뭐 그 일이 있은 후로 B 씨는 요양을 몇 달 정도 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건 신기하게도 금방 나았는데 워낙 충격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복귀를 해서 아주 열심히 건강하게 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제보받고 상당히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이 B 씨의 형이란 사람 평생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원망을 하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영가는 이제 자기가 억울한 일만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희 시스템이랑 좀 많이 달라요. 이런 거를 풀어주면은 당연히 또 단순하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풀리는데 그 전까지는 영가는 뭔가 이제 감정에도 매여 있고 자리에도 매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적인 어떠한 위협이나 아니면 영적으로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러면 그 B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창고방에서 잠을 잤단 말이죠. 네네네. 그게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돌아가신 자리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 잠을 잔다는 거는요. 그거는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찝찝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잔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네, 영향을 그럼요. 미칠 수 있다. 네네, 모르는 거랑 무관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매여 있고 이 사람은 몰라도 거기에 그냥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령이 있는 자리에 겹쳐서 내가 누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리에 매여 있는데 거기에 뭐 밀폐된 공간이든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같이 이제 영을 타게 되는 거예요. 꿈이든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영가가 매여 있다고 하면은. 닭피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 닭피를 담은 그릇이 반듯하게 엎어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네네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일단은 소금하고 아까 대나무 네네 그다음 닭피라고 했는데 다 궁금해요. 네네, 그 이제 무당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안전하게 영을 부를 수 있는 행위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영가가 인간에게 온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만 다 풀린 영가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다이렉트로 그렇게 해주신 거지 원래는 보내고 나면은 사실 끝이에요. 그렇게 안 해드려요. 살풀이로 끝냈으니까 원래는 끝인데 그렇죠. 원래는 끝이고 아니면 천도제 때도 저희가 실어요, 직접. 영실을 실어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거기서 이제 옷 받아 가시는 그게 이제 마지막이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부정은 칠 건 치고 영은 부르게 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바운더리에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라. 맞아요. 엄청난 배려셨죠.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귀신이 이렇게 엎여 있는 게 있잖아요. 엎여 있고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거 네. 그런 게 있나요? 있죠. 빙의가 됐거나 아니면은 따라 붙었거나 그랬을 때는 그거는 거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깨라든가 뭐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발목이라든가 발목이 아니면 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어깨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어깨가 이상해. 근데 이게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정을 탔거나 영가가 따라왔거나. 빙의까지도 사실 어려워요. 빙의가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따라붙었거나 부정을 탔거나 애군이 겪거나 그 정도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분명히 이 형이란 사람이 원망을 하는 대상자는 이 어머니란 말이죠. 근데 왜 일면식도 없는 B에게 그렇게 씌어서 괴롭혔던 건지.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간에 이어져 있어요. 피가 이어져 있고 라인이 이어져 있고 네. 영가는 돌아가시고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좀 아이 같은 성향, 우리가 인간계로 따졌을 땐 아이 같은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저 사람한테 원망이 있지만 어쨌든 질투도 나고 어떤 부정한 기운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기준에서는 이건 교과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천도제 할 때도 태아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오시고 이제 딸아이나 아드님들이 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태아령이 실려요. 그럼 그 태아령이 가끔가다 이제 얄미워가지고 자식들이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같은 형제인데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본능에 따른다라고 보는 게 맞네요. 지극히 조금 더 본능적이다. 많이. 영가와 인간의 시스템은 좀 다르다라고 인지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역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때는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쯤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 아파트 7층에서 하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방범창을 뜯고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욕실 안에서 정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집 주인이었던 치과 의사였던 최 씨, 그리고 그녀의 2살 난 딸이 사망했었던 겁니다. 네. 모습을 보면 최 씨 상의는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하의도 무릎까지 이제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입 안과 어깨엔 타박상이 있었고, 두 사람이 사망한 원인은 목의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목을 졸랐던 거죠. 그리고 이 불이 난 건, 이 화재는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욕조에 이제 물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도난 당한 흔적도 없었고, 그리고 문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원한 관계 또는 가족에 의한 범행으로 무게가 실렸죠. 네. 당시 남편이었던 이 씨는 외과 의사였는데 그날이 병원을 개업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오전 7시경에 집에 나와서 자기 사무실로, 개업한 사무실로 갔다고 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가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인데, 이 최 씨가 치과를 92년도에 개원을 하는데 그 개원을 하면서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인데, 이 최 씨와 이 인테리어 업자의 남성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고, 그래서 남편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죽일 동기가 분명히 보였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정황 증거로 인해서 남편이 구속이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망 시간입니다. 사망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남편은 집에서 7시에 나왔어요. 만약 사망 시간이 그 전이라면 남편이 가장 유력한 범인이고, 그리고 7시 이후라면 남편이 알리바이는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당시 시신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 온도, 시신의 또 온도, 그리고 그 당시의 온도가 중요한데 그런 게 다 측정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쉬운 점이고, 저희가 시신의 사망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건 직장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강, 시반이라고 있는데, 시강은 이제 시신이 경직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응고되고 그에 따라서 시신이 굳는 걸 말하고, 시반은 혈액이 사후에 이제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중력에 따라서 이제 혈액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검붉은 색을 띠는 게 이제 시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 직장 온도로 측정을 안 했어요. 원래 직장 온도 측정을 했다고 하면 그때의 온도, 그리고 직장 온도를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단계별로 추이를 봐야 처음에 온도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측정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시반과 시강에 따른 온도를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슈가 많이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외국 법의학자까지 재판정에 나오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외국 유명 법의학자는 이 사건에서 직장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시강 또는 시반에 따른 사망시간 추정은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피해자 최 씨와 그 딸의 사망시간이 반드시 7시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재판정에서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화재 발생 시간인데, 이 남편이 나갔던 시간은 7시였고 이 화재는 8시 45분에 신고됐고 적어도 2시간 반 이후에 이제 화재가 난 거죠. 네. 당시에 이제 검찰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늦게 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운동장에 이제 집안 모형을 세워서 비슷한 조건 하에 실험을 해보니까 5분 만에 전소를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들이밀린 거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험과 그리고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실험은 분명히 다른데 그런 걸 고려했는지에 대한 또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접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입니다. 당시 이 씨, 남편 이 씨의 팔에 손톱 자국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손톱 자국은 보통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손톱 자국이 많이 생겨요. 서로 이제 공격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이 손톱 자국이 누구의 손톱 자국인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없었어요.
누구의 손톱인가에 조사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그 남편 이 씨의 체육복 바지 안에서 쪽지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써있던 게 위험한 독신녀라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고 이 시신을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냅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씨는 자기는 그런 영화를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저희 경찰에서 다시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씨가 강릉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을 때 이 비디오를 2번이나 이제 빌렸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인데 주요한 질문에서 이 씨의 답변은 대부분 거짓말로 나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사실 인정은 안 됩니다. 저희가 수사할 때 참고만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많았고 재판은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오는데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서 결국에는 8년이 흐릅니다. 8년이 지나서 최종 이제 무죄로 판결이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라틴어인데 in dubio pro reo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보지 말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게 형사사법의 굉장히 큰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0명의 진범을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이 사건을 제가 주의 깊게 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조심스럽지만 예. 저는 남편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저는 지극히 일반인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저는 남편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무게를 실었어요. 근거는 뭐죠? 아이까지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다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까지 살해하는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 죄책감 때문에 뭐 이불을 덮어 놓는다거나 자기가 안 보려고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예 무슨 전시를 해놓듯이 그렇게 욕조에다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게 과연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건을 보면서 뭐 지연 발화를 했다. 네. 그 방법으로는 뭐 실타래를 이용했다느니 뭐 양초를 이용했다느니 뭐 그런 방법들이 나오던데, 근데 오히려 그 방법이 들켰을 경우 그게 완전히 안 타고 그 실타래가 남았다거나 양초에 파라핀 성분이 남았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제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연 발화를 시도한 것 자체를 들켜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남편이 범인으로 생각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 의사란 사람이. 그리고 그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를 2번 정도 대여를 했다 하는데 그걸 봤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정황 증거죠. 네, 물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봤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비디오를 빌려서 뭐 피곤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 비디오를 빌려놓고 내가 그냥 잠들었었지 하고 다시 빌려서 똑같이 못 보고 그냥 틀어놓고 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똑똑한 의사란 말이죠. 이분이 과연 그 개업일 날 새로 시작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것도 병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개원해서 새로 시작하는 날인데 굳이 왜 그날을 선택해서 그런 짓을 벌여야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건을 쭉 훑어보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 자료들 있잖아요. 네. 그 자료들로만 봤을 때는 이 남편보다는 내연남일 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무려 8개월이 지난 후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입니다. 만약에 내연남이 범인이라고 봤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불운을 지른 이유가 좀 나오겠더라고요. 뭐냐면 그 당시에 최 씨랑 내연 관계를 가지면서 병원까지 버젓이 드나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최 씨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과감하게 밤에 그 병실에 찾아가서 머물고,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그 진료실에서 어떤 그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과연 이 내연남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이 나간 틈에 드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돈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그걸 최 씨가 그 내연남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 갚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 씨가 사망하기 한 4일 전부터인가 그 내연남이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피했다는 거죠. 그 자료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연남이 앙심을 품고 남편이 출근한 그 시간에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 최 씨와 다툼을 벌였던 거겠죠. 상상입니다. 이율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양쪽 입장에서 다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아니고 타살이고 제3자의 가능성이 낮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황상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연남과 이제 남편분일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큰 가설이 생기는데 앙심의 강도로 친다면은 뭐 그 남편이 전 남편분께서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불륜의 관계를 몰랐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앙심의 강도는 과연 내연남이 더 높을까, 남편이 더 높을까를 생각했을 때 남편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살해 동기가 그렇게 되면 이쪽이 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 키를 받았어. 7, 8천만 원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동기가 되고 또 따님까지 건드릴 수 있을 만큼의 동기가 될까라는 거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모든 정황들이 사실 지금 놓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사할 때 놓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입건 불충분으로 된 거지 정황이 쏠리는 곳은 내연남보다 남편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근데 내연남에 대한 수사를 놓친 게 더 많아요. 무려 8개월이 지난 후에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연남은 알리바이는 그때 성립되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이 이 최 씨 말고 본처가 또 있었고요.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답니다. 복잡하네요. 네, 여직원이었다는데 그 사건 당일날 그 여직원의 집에 머물렀다는 주장을 했답니다. 네. 근데 무려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사가 벌어졌는데 혹시 이율님은 8개월 전 특정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뭐 특정하면 기억할 수도 있죠. 네. 그냥 일반적인 날이었으면 기억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직원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항상 드나드는 차량의 번호를 항상 기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그 남자의 차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차를 안 타고 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성 있죠. 예. 남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외과 의사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떠한 이제 감출 수 있는 정도의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 여기서 하나 더 그 스위스의 법의학자분을 초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께서 주장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에서 딱 놓친 그 물이에요. 이분도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살해 현장과 그 과정이 좀 비슷한 영화가 여러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왜 굳이 그 종이 쪽지에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 제목을 적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놨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한가요? 그 지금 이게 내연남과 남편의 사이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일단 비정상적이에요.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할 수 없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혹은 불륜녀 그다음에 그 불륜녀의 딸을 살해한 비정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쪽지가 막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는. 왜? 근데 이거는 일단 비정상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고려를 그렇게 저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수사할 때는 어쨌든 비정상적인 사건이라도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한테 그러지 마요. 네. 나는 사관이 아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내 아내가 불륜을 장시간 저질렀다. 제가 알기로 지금 3, 4년 정도 불륜을 저지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남편이 알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갖출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화라는 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범행 동기가 이분이 정말 몰랐다고 하면은 다시금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분의 그냥 말일 뿐이지 3, 4년이면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부남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3, 4년이면은 충분히 눈치챌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봤어요. 이거는 주변의 증언이니까 사실 뭐 실질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아내분께서 살해당하기 이제 며칠 전부터 남편분께서 굉장히 잘 애처가처럼 행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거는 이제 심증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륜 상황이었으니까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제 사망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처리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능숙했고요. 이 시간 안에 벌어진 거는 이제 남편이
이 지방 구조나 잘 아는 사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시간 내로 이렇게 빡빡빡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게 1시간 반 반 정도, 정도? 사이에 이제 벌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증언도 있어요.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가 드나드는 걸 봤다. 내연남일 네. 수도 있는. 그 정식 통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 아파트에. 뭐 그런 증언도 있어가지고 이 내연남이 과연 그 집에도 드나들지 않았을까. 이거 좀 궁금한 건데 정식 루트가 아니면은 뭐 뒷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는. 뭐 비상계단이라든지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올라가는 계단 말고 다른 쪽으로 가는 뒷길이 있었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CCTV도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했다? 그러면 누가 드나들어도 증거로 남진 않을 거잖아요. 그만큼 내연남도 되게 대담한 어떤 행태를 보였고 그래서 내연남도 충분히 집안 구조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3, 4년이나 됐기 때문에 집안 구조를 알 수도 있다라는 네. 가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충분히 뭐 주위에 아파트 도면을 구할 수도 있고 쉽게 구합니다. 도면 같은 건. 예,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형사님, 우리 이율님과 예. 거의 뭐 범죄 관련 수사 병아리로서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개인적인 네. 의견을 이렇게 내봤는데 네.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뭐 다 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초동 수사,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진짜 깨닫게 해주는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그쵸. 예. 자, 이번 코너는 평소 무당에게 궁금했던 질문들의 조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삼재 또는 아홉수라고 표현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명백히 말씀드리면 존재합니다.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존재하고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29살 때 부적도 안 쓰고 직접 경험해봤는데 제자도 삼재와 아홉수를 타요. 저는 이제 일반인일 때도 그렇고 그래 있을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자 되고 29살 때 이제 했었는데 저 29 때 정말 힘들었어요. 스님께 또 여쭤볼 정도로 이것만큼 힘든 미래가 저한테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홉수를 좀 타봤고 그리고 아홉수를 타본 이상 손님들이 그 부정한 기운을 달고 오는 이상 제가 그거를 뭔가 방침을 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래서 삼재가 더 안 좋냐 아홉수가 더 안 좋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 각자 별로 안 좋고 작용을 크게 합니다. 3재 9수가 걸리면 제일 안 좋겠네요. 와 진짜 안 좋죠. 그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방침을 확실하게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깎아가야지 완전히 그걸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피할 수도 없는 기운이고 그거는. 네, 부정 기운 자체는요. 선한 기운들은 서서히 오는 경우가 많고 잡기도 어렵고 잡았을 때도 서서히 드러나서 빛을 발하는데 부정 기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빡 들어가기 때문에 티가 나요 일단. 물리적이든 어떤 결과론적으로 티가 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컨디션적으로도 그렇지만 상황 자체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삼재 아홉수를 뭐 안 믿으시더라도 주의는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삼재면 3년이에요 3년에 방침 한 번만 해도 깎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번 고려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들삼재, 날삼재 그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들삼재, 뭐 눌삼재, 날삼재가 있는데 예. 어느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삼재가 좋게 작용하는 때도 있어요. 1년 정도는 좋게 작용하고 뭐 이땐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이 있죠. 경험이 좀 차면 아, 이 기운을 이렇게 돌리면 유리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삼재는 세계의 재앙을 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어떻게 돌리는 거지 기본적인 안 좋은 거는 피해갈 수 없다. 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일단 인간만 보더라도 사실 뭐 자만과 오만, 욕심 그런 것들은 타고났어요. 어떤 사주를 갖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신이 절대로 인간을 편하게만 살게끔 두시지 않죠. 시험도 주시고 강해질 사람들은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삼재와 아홉수가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재와 아홉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운명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네, 우주론적으로도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도 약간 자만했기 때문에 아홉수를 그렇게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알고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삼재나 아홉수를 미리 알게 되면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방침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연초에 혹은 그 전해 10월에서 11월 달에 미리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받아가시는 게 정말 최고 베스트.
그다음에 만약 그 시기에 놓쳤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연초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의식 같은 것도 있고 행사도 있고 살풀이라든가 그런 것도 연초에 해가지고 빠르게 풀어갈 수는 있는데 그걸 놓치고 중간에 오셨을 때도 물론 방침을 드리면 되지만 이미 전에 겪었던 타격이 쌓였기 때문에 연초에 하는 것만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깎아가는 게 앞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제가 그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저께 상담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삼재나 아홉수 때문은 아닌데 본인이 뭐 귀신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부적을 드린 거죠.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어치를 썼대요. 거기에 그냥 공장에서 찍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부적을 드렸는데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개인으로 삼재다 뭐 해서 부적을 드리는 거는 사실 너무 복불복이고요. 많이 통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에서 할 수 있는 삼재풀이 사실상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없습니다. 미리 나한테 있을 어떠한 거를 예고를 해서 피해 가는 거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뭐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재야. 그러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뭐 사업을 불리는 거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 그 정도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삼재인데 상관없어. 나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래서 아까 얘기 듣는데 와, 3년 동안 굴에 들어가서 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물가에 가지 말고. 조심하고 피하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정말 그 정해진 불운의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책이 들어가야지 소금이라든가 뭐 그걸 매번 뿌린다 그걸로도 그렇게 피해갈 수 있진 않아요. 하긴 뭐 운이 좀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을 보면 다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29이다. 그럼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운이 안 좋은 건지. 근데 걔 중에는 뭐 운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돼지띠인데 같은 돼지띠들 95년생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주가 다 달라요. 그리고 들어오는 세운과 대운이라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삼재가 들어왔어. 그럼 특별한 이벤트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으로 이때 크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주요한 이벤트가 뭐인가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작용할지가 모르는 게 삼재고 특별한 이벤트가 크게 하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나한테 부정으로 작용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조언을 받아 가셔야죠.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다 다르니까. 그리고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네, 세운이나 대운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친구가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친구인 걸 미리 알고 있는데 내가 못 놓고 있었어. 삼재를 이용해서 딱 날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불운으로 날려버려가지고 운을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특이하네요. 네. 예, 이율님이 계속 모서리를 조심하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모서리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영을 띄었을 때 이제 귀신들이 타고 다니는 루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집 안에 끝자락들 있죠. 끝에. 우리 뾰족한 모서리가 저는 뾰족한 데를 조심하는 줄. 모서리 당연히 조심해야지 했는데 아니었구나. 네, 여기로 따지면 지금 이 구석을 구석에? 뜻합니다. 네. 구석을 통해서 영가들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집안을 먼저 부정을 제거할 때 뭐 제가 만약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퇴계를 하게 되거나 그랬다. 그럼 집안의 모서리부터 갑니다. 가서 칼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띵샤라는 제가 쓰는 신물이 있는데 그걸로 부정을 다 걷어내죠. 모서리만. 영 띄었을 때 걔네들이 다 이제 나갔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제 사연 중에도 그 모서리에 소금을 두는 예. 그런 비방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 예. 모서리였군요. 그 끝자락에 소금 두는 것도 이제 굉장한 효과가 있죠. 그걸 몰랐을 때는 모서리는 이렇게 다치니까 당연히 조심해야지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구석에.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잘 때 이렇게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일단은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영을 띄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진짜 이러고 있진 않아요. 누군가 마주했을 때 그리고 끌고 가려는 기운이 확실하게 보였을 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승사자일 수도 있고 본인을 아꼈던 조상일 수도 있고 영가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선잠이거나 가위에 눌렸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대체적으로 선잠일 경우가 많아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서서히 올라가서 뭔가를 이렇게 당기거나 부르려고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선잠에서 시작되는 게 많습니다. 아, 그러면 저승사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예, 영가이거나 저승사자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들었다고 사자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아니고 영가인데 부르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왜 부르는지. 따라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면 빠르게 깨우셔야죠. 그러면 그 형사님의 질문에 이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잠을 자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 이 행동을 하면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깨워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빳빳해지는 건데 눈으로 봤을 때 빳빳한데 생기가 있고 경직과 동시에 만약에 눈을 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건 깨우셔야 되고요. 제일 위험한 순간임에 분명합니다. 경직은 돼 있는데 생기가 있다는 건 되게 모순적인데 그거를 일반인이어도 눈으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때 빨리 깨워주셔야 되고 식은땀을 흘리는데 앓는 소리를 낸다 하면은요. 그게 이제 뭐 몸살이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식은땀이고 앓는 소리를 냈을 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어떠한 꿈인데 그게 예지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영가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때도 빠르게 깨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깨우실 때 흔드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팔을 이쪽을 살포시 잡는다거나 아니면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무턱대고 빠르게 깨우면은요 그것도 이제 사람에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좀 과한 제스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포시만 잡아줘도 기운은 타줘요. 그래서 손목, 이쪽 팔목, 그 다음에 발목. 다정하게 이제 이렇게. 예, 처음엔 살포시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걸 알린 다음에 신호가 갔을 때 깨워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아주 미스테리한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볼 수 있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지금 아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